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박영용 회장입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전국 3만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시도 본청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당연 가입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3만여 회원이고 역사 한 33년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차기 정부의 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 플랫폼에 대한 김원식 건국대 교수님의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을 PT로 다 읽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발제하시는 동안 많은 이해가 됐고 또 굉장히 고민의 지점을 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적절하게 토론을 마련해 주신 우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수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우선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김원식 교수님 발제문을 보면서 차기 정부뿐만 아니라 나아가 복지를 담당할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제문을 이전에도 저희가 계속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더불어서 우리 발제문으로 해주신 김원식 교수님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 관련된 비용의 증가 그리고 복지정책의 양적 확대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던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실장님 말씀에도 있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4월에 정부 24시 국가보조금 시스템을 마련해서 복지제도뿐만 아닌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많은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이 이를 찾아서 신청할 수 있는 정부 24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한 내용들을 보면 중앙부처의 34개 부처 305개,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78개,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5,524개의 서비스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현재 부분 개통과 내년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1차 개통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 멤버십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2021년 5월 기준에 356종에 달하는 복지 사업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연달아서 4분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아동복지수당이라든가 굉장히 읍면동 시군구청에 심화되는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생을 달리하셨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졌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양적 확대 그리고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에서 발표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김원식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최초 1987년도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49명이 채용이 된 게 시작으로 현재 3만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를 전달하고 하는 중심의 축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잘 아시겠지만 시도본청, 시군구청, 읍면동에 근무하시는데 대부분이 읍면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모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없기에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타 직렬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4만 2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재 3만 명이면 향후에 5천 명이 늘어났을 때
3만 5천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현재 4만 2천 명이기 때문에 4만 7천여 명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는 그대로 두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증원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의 수와 종류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 효과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양적 인원의 증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채용돼서 사람들 저속층에 대한 생활 상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개입, 서비스 계획, 서비스 연계 그리고 향후에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사례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문적 환경은 구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토론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더불어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지부 추산 총 356개의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도와 시군구를 내려와서 읍면동에서 시행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흔히 지침을 쭉 세우면 제 키가 훨씬 넘어가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다 알아야 할 정도로 업무의 가지수와 종류수가 많은데 그렇다면 정말 현장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 업무는 어때야 될까요? 여기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 중심의 복지가 돼야 됩니다. 읍면동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같이 해결점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가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지기는 너무너무 부족한 시간들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 건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이 사회복지 제도가 신설되고 변경되는 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있으나 부재하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복지 제도가 신설되고 변경됐을 때 각 중앙부처의 장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장관은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사회복지 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검토가 부족하다는 검토가 저희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지수를 제가 토론문에 넣어놨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협의 건수와 논의 건수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과 그리고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 그 시스템 안에는 인력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업이 신설됐을 때 이 사업에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 같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당연하고요. 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어떤 전달 체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건 행정 전달 체계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시도 본청 중심에 의해서 민간 전달 체계를 가져갈 것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을 신설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려 저희가 사업을 신설했을 때 충분한 지침에 대한 교육과 또한 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또 모의 실험을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접하게 된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됐음을 담당 공무원들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화가 불통이 납니다. 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찾아가면 바로 신청해야 됩니까? 등등 해서 하루 종일 또 며칠 동안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 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에 있어서 전문 연구부서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재편해서 정말 그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석박사의 연구 인력을 동원해서 중앙부처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에 관련된 것을 중복성에
중복성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때로는 조정하고 때로는 통합하고 때로는 그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체계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력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는 이런 전문 연구 부서가 신설이 돼야 마냥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복지제도가 신설되고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일은 저희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국민복지증진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이라고 했는데 다소 이건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톤다운 할 게 있습니다만은 현재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회복 전달체계 여러 시범 사업 중에서 보건복지사무소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로 이어져서 저희 서울시 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다시 보건과 복지가 결합하는 시스템에 대한 읍면동 단위의 고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 건강과 복지와 관련성이 굉장히 밀접하지만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민 중에 하나가 과연 보건 특히 의료 중심의 보건과 사회 서비스 부분에 대한 복지가 결합하고 같은 부서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사회 서비스 중심, 사회복지제도 중심의 복지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앞서서 말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검토와 맞물려서 부총리의 자격을 승격으로 해서 보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을 때의 그 검토의 권한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3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에 늘어났고 특히 아까 앞서 말했던 자살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더불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현재 행안부의 주민복지 서비스 개편 추진단의 계획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앞서에 대한 전체 인력,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력을 비교를 해서 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임명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현장의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점수가 다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학점 운행자나 평생교육을 통해서 취득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어떤 입장은 그냥 공무원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읍면동에서 주민등록번 인감 띄워주는 그런 모습 또는 공무원으로서 정책을 만들고 기획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달리 현장에 가면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가끔 이야기합니다만 떼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회복지 공무원 왜 이분들이 떼를 쓰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인데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의 고민 없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다 보니 굉장히 현장에서도 주민 간의 갈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서비스를 대상자들인 우리 주민들한테 연계를 해드립니다.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더 적은 어떤 서비스 연계가 되고 있는데 비록 학부를 전공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었으니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는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지자체 노력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민간 사회복지사처럼 보수교육이 연간 8시간 이상이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완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케어하는 역할을 해야 될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몇 가구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적정 인력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습니다. 예전엔 보통 100가구, 이건 임의적인 책정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휴먼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정말 관리라는 표현이 참 안 좋습니다만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수를 더 늘릴 건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복지 욕구가 굉장히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단순 신청 접수해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고 결정하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보편복지가 되어 있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신청 접수만 받으면 됩니다. 네.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현재 약 노인 인구의 70% 가까이 거의 수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중심에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과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사회정책에 가까운 보편 대상까지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 중심으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사회복지 공무원이 역할을 담당할 건가에 대한 것은 이제 깊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가 신설되고 변경됐을 때 이 중앙에서부터 읍면동까지 내려오는 수행체계에 대해서 이 업무는 누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보통 예전에는 소관부처로 업무가 시달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면 읍면동에는 행정팀까지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했는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지원금을 하다 보니 읍면동에 나오면 금품과 관련되는 이제 복지 쪽으로 내려온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나 이 업무 자체는 읍면동에 가면 복지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신설 등이나 변경 등에 있어서는 반드시 읍면동까지의 업무 분장도 다시 한번 중앙부처에서 설계하고, 앞서 말했던 사회복지 제도 신설 변경에 대한 검토하는 기구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조직에서 행정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이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잘 몰라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업무 전달 체계에 대한 연구가 2014년, 15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조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갔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서 어떤 팀에 대한 설계와 업무에 대한 설계는 있는데, 실제로 전문성을 갖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적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고민을 이 선진복지사회연구회를 통해서 또 김원식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인력입니다. 그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